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후미진 한영 변두리의 어느 주막 복로방에서 늦은 밤이 되도록 자기 주장을 서로 내세우느라 사내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였다. 이보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 조상의 묘죄를 잘 써야 후손들이 발복하는 것일세. 뭔 그런 소리를 다 하나? 액땜을 하고 송굿을 해야 발복하는 것이지. 허참, 별 시덥지 않은 소리들 하는가? 어찌 그게 조상 묘자리니 송굿 탓이겠는가? 다 자기 할 탓이지. 툭하면 모든 결과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드는지 원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렇게 말싸움인 듯 아닌 듯 대화를 이어가는 이들은 장안에서 이름난 지강과 박수무당 그리고 점쟁인데 낮에 함께 성 밖에서 일을 보고 하룻밤 같이 주막에 머문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을 대화는 점점 더 길어지니 피곤함에 내일을 기약하며 잠을 청했다. 다음 날 각자 집으로 떠나기 전에 주막 평상에 모여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주막 한쪽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총각이 눈에 띄어 점쟁이 사내가 주모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주모, 아궁이 앞에 남루한 옷차림의 총각은 누구요? 꼭 거짓골이 따로 없구먼. 아예, 저 총각은 요 앞다리 아래 초막에 사는 총각인데쇼. 대여섯 해 전에 이 동네로 흘러들어와서 동량이나 허드렛 일을 하며 긴 일을 때우는 거지총각입니다요. 주모는 거지총각의 고향이 어디인지 이름이나 정확한 나이조차 모르지만 심성은 착하고 시킨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총각이라며 발을 끌끌 찼다. 총각을 유심히 바라보던 점쟁이는 겸상한 동행들이 들을 정도로 말했다. 어허, 관상은 기골인데 어찌 이런 생활을 하는 게지? 모르긴 해도 조상들이 묘를 잘못 썼을 걸세. 아닐세. 저 총각은 선대에서 송굿을 안 해서 그런 거네. 점쟁이는 총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자 산통을 들어 점을 친 후에 정계를 읽더니 동행들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다. 이보시게들, 저 총각을 1년 내에 기한 몸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정계가 나왔는데 어째 내기를 해보지 않을 텐가? 아니 여보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무슨 수로 그리 한다는 것인가? 자네 말대로야 된다면야 내 크게 한턱 내겠네. 다른 동행들이 비웃으며 내게 응하자 점쟁이는 총각을 불렀다. 여보게, 내 자네에게 발복할 정계를 하나 일러줄 테니 드러나 볼 텐가? 아유 어르신, 보시다시피 제가 복채를 낼 형편도 아니 되는데 어찌... 아닐세. 내 자네 아침 끼니를 해결해 줄 테니 내 말을 한번 따라보게나. 세상 일이 뭐든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네.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굴러다니는 복도 잡는 거라네. 이리 말하여 점쟁이는 총각에게 호리병에 물을 가득 담아 남쪽으로 10리 밖에 있는 언덕으로 가라고 했다. 거짓 총각은 별 시덥지 않은 일이라고 반신반의했지만 아침 끼니를 해결해 준다니 따르기로 했다. 점쟁이와 그 일행은 거짓 총각에게 단단히 얘기를 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으며 거짓 총각은 간만에 제대로 된 아침 끼니를 한 후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 호리병에 물을 가득 담아 남쪽으로 향했다. 한 10리쯤 가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떴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니 더위에 갈증이 나기 시작했다. 거짓 총각은 더위를 잠시 피하려고 언덕 위 그늘을 찾아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사람 신음소리가 들렸다. 놀란 마음에 급하게 소리를 찾아가니 언덕 아래 경사면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서둘러 다가서니 인근 동네에서 자주 보던 노인이었다. 아니 어르신,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요? 어호, 자넨가? 친척 제사에 다녀오다가 그만 갈증을 못 이겨 이리 오도 가도 못하고 있네. 자네 물 가진 거 있나? 거지총각은 허리춤에 매단 보리병을 꺼내 노인에게 천천히 마시도록 했다. 노인은 오래전부터 소갈 증상이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 무리했던 것이다. 거지총각은 평소에 거지꼴의 자신을 야박하게 내치지 않고 인심을 베풀던 노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노인을 들쳐업고 의원을 찾아갔다. 며칠 뒤 노인이 기력을 회복하여 거지총각을 집으로 불렀다. 여보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조상 치를 뻔했네 그려. 정말 고맙네. 자네에게 신세를 갚으려는데 다리 밑에서 벗어나 우리 집에 머물게나. 집안 일이나 도우며 지낸다면야 다리 밑보다는 낫지 않겠나. 아유, 은혜라니쇼. 오히려 평소에 저를 잘 대해주시는 애에 보답한 것입니다요. 저는 그저 다리 밑이 편합니다요, 어르신. 한사코 거절하는 거지총각이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노인은 총각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천냥이라는 거금을 주었다. 이 역시 거지총각은 거절하였으나 노인은 억지로 떠안기다시피 하여 보냈다. 거지총각은 묵직한 동계짝을 들고 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참, 이따위 돈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땅에 묻어두면 훗날 누군가에게 소용이 될런지. 거지총각은 동계짝은 열어보지도 않고 조막 근처에 깊이 파묻었다. 다음 날에도 거지총각은 예전처럼 구걸에 허드렛 일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동계짝은 까맣게 잊은 듯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구걸을 한 후 다리 밑 초막으로 향하는 중에 강물에 밀려온 듯 강가에 사람인 듯한 형체가 엎어져 있었다. 거지총각은 익숙한 광경인지라 에휴, 또 불쌍한 사람이 하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시신이라도 수습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거지총각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비록 강물에 쓸려왔다지만 너무나 고운 모습에 댕기머리 처녀라 흠칫 놀랐다.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처녀를 옮기려 손을 대니 아직 미약하나마 온기가 느껴졌다. 거지총각은 급히 서둘러 처녀를 받쳐들고 자신의 초막으로 옮겨 사흘 밤낮을 꼬박 지새며 처녀를 정성껏 보살폈다. 날째 되는 아침 거지총각이 지쳐 잠든 사이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눈앞에 수척하지만 어여쁜 처녀가 앉아있자 총각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앉았다. 저 도련께서 저를 구해주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것이... 거지총각은 어색한 듯 돌아앉아 처녀에게 지난 상황을 말해주었다. 저 댁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처녀는 연신 고개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끝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거지총각은 우는 여인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뭔가 우여곡절이 있겠다 싶어 가만히 말없이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처녀가 눈물을 참으며 말을 꺼냈다. 생명의 은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답니다. 이어서 처녀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처녀는 멀리 떨어진 마을 박씨성의 향반의 외동딸인데 부모님이 계질에 걸려 병고안하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장례를 치르느라 급전을 쓰는 바람에 빚을 져 달려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처녀는 끌려가는 도중에 그러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 끝에 벼랑에 몸을 던진 것이라 했다. 거짓 청각은 처녀의 처지가 딱하게 여겨져 빚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묻자 100냥 남짓 된다고 말하니 그깟 100냥 때문에 이리도 삶이 기구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결심한 듯 근처에 묻어둔 동계짝을 꺼내와 처녀 앞에 내려놓았다. 낭자, 이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을 겁니다. 나머지는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쓰십시오. 이를 본 처녀가 깜짝 놀라 연유를 물으니 거짓 청각은 동네 부자 노인의 생명을 구한 보답으로 받은 것이라 말했다. 이렇게 말한 후 거짓 청각은 끼니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어를 나갔다. 끼니거리를 구한 청각은 초막으로 돌아오면서 처녀가 동계짝을 갖고 갈 길을 갔을 거라 생각하며 거적으로 된 초막문을 걷어올렸다. 거짓 청각은 초막 안이 말끔해진 것을 보고 놀랐으며 다소곳이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를 보자 놀란 눈이 더 둥그레졌다. 거짓 청각이 들어오자 처녀는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도령님, 비록 제가 양반가의 여식이오나 사고 무친이요 고립무원의 처지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신 도련님의 평생 반려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처녀의 말에 당황한 거짓 청각은 급히 초막 밖으로 나왔다. 한참을 서성이다 뭔가 결심이 선 듯 초막 안으로 들어가 처녀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낭자, 내 그대의 뜻을 잘 알겠소만 저는 세상에 이름 석자를 드러내놓고 살 수 없는 도망자 신세랍니다. 살짝 놀란 듯 자신을 쳐다보는 처녀를 향해 거짓 도령은 세세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거짓 청각은 본디 재판서의 막내 아들인데 조정내의 권력암투로 영모에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소란 속에서 몰래 도망을 쳐 신분을 속이고 지내고 있다고 했다. 당시 나이가 어려 극형은 면하고 관노로 끌려갈 처지였지만 한동안 찾는 듯 하다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잊혀진 듯 하다고 했다. 거짓 총각은 한양에서 더 먼 지방으로 내려갈까도 생각했지만 어딘지 모를 행사하신 부모님께서 묻히신 한양을 떠날 수 없었기에 신분을 속이고 거지로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말을 마치며 거짓 총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씨 처녀는 거짓 총각의 처지도 너무 기구하다는 생각에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잠시 후 거짓 총각을 다시 설득했다. 도령님,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이 기구하지만 하늘이 내린 인연으로 우리가 이리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는지요.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가 보아요. 박씨 처녀가 이리 말하니 거짓 총각 최도령은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났고 박씨 처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청춘 남녀는 둘만의 언약을 정화수 앞에서 하늘에 고해 부부가 되었다. 며칠 후 아내는 동계짝에서 돈 일부를 꺼내어 자신의 빚을 갚고 새로 살 방도를 찾기 위해 고향으로 떠났다. 섣불리 초막을 떠나기 어려웠던 남편은 홀로 길을 나선
아내가 몹시 걱정이 되었으나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날이 갈수록 초조함이 더해갔다. 보름 가까이를 기다리던 중에 다리 위에 가마 두 채가 멈췄다. 잔뜩 경계하며 살펴보니 가마에서 양반가의 부인이 내리는데 다름 아닌 아내였다. 남편 최서방은 아내를 반갑게 맞았다. 어허, 어찌 이리 오래 걸린 것이오. 한참을 기다렸소. 서방님, 고향에 내려가 빚을 갚고 살림 장만하느라 일이 오래 걸렸어요. 어서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남편 최서방은 아내가 준 양방복색으로 갈아입으니 옛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다. 각각 가마에 올라탄 부부는 마을을 벗어났고 이후로는 가마를 물리고 둘이 길을 갔으며 아내의 고향집으로 들어갔다. 최서방은 바깥 출입을 삼가며 아내에게 의지하여 평온한 생활을 이어갔다. 아내는 동계짝에 남은 돈으로 가산을 늘려갔고 살림을 잘 꾸려갔으며 남편에게 권하여 10년 가까이 놓았던 책도 가까이 하여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했다. 이렇게 몇 해가 흘러 점차로 학문이 깊어지자 남편 최서방은 뭔가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학문이 깊어졌으나 펼칠 길이 없었으며 이제 살만한데 부모님의 묘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최선비는 아내에게 부탁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은밀히 알아봐 달라고 했다. 아내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남편의 부탁을 이행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나랏잎이 바뀌어 조정에도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지난 임금 시절 영모에 몰려 피해를 본 집안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혹시 재판서와 그 일가에 대한 소식도 알아보았는데 재판서 역시 억울함이 밝혀져 신분이 복원되고 정몰되었던 가산이 반환되어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아내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 바로 알렸으며 최선비는 즉시 조정의 신원의 소를 올려서 정몰되었던 가산을 되돌려받고 신분이 복원되었으나 부모님의 묘소는 끝내 찾지 못했다. 최선비는 기쁨 속에서도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몇 해가 지나자 최선비는 진사시험에 급제하였으나 더는 벼슬에 뜻을 두지는 않았다. 지난날 자신에게 복이 될 기회를 안겨준 예의 점쟁이를 찾아가 고마움을 전했고 동계짝을 내준 부자 노인을 돌아가신 친부모를 대하듯 섬겼으며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